대부분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의 숫자일 뿐입니다. 금으로 보증되지도 않았고 어떤 자산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아무것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연준은 6조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허공에서 6조 달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채굴한 것도 아니고 벌어들인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컴퓨터에 나타나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모든 달러 지폐 상단에는 연방준비제도 어음 (Federal Reserve Note)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음은 채무증서입니다. 그것은 지불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대출을 위해 약속 어음에 서명할 때 은행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어음은 빚을 나타내며 이는 존재하는 모든 달러가 엄밀히 말하면 빚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 달러를 다른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허공에서 달러를 창조하고 그 달러가 빚이라면 연준은 누구에게 그 돈을 빚지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빌려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타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달러가 채무증서이고 연준이 그것을 만들었다면 연준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전체 통화 시스템이 여러분의 부를 민간은행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누구에게도 돈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연준에 돈을 빚지고 있는데 연준은 민간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돈을 빌리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영원히 민간은행에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자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이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놓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누가 연준을 진정으로 통제하는지, 그리고 왜 국가 부채가 절대 상환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상환된다면 돈 자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민간은행에 영원한 빚과 영원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누구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지 답하기 전에 연준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마도 틀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연준이 정부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재무부나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은 민간은행 카르텔입니다. 연준은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은행가들을 위해 은행가들에 의해 설계되어 그들에게 통화 공급을 통제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리고 다른 7곳이 있습니다. 이 12개 은행 각각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즉 사기업입니다. 이들은 주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주들은 민간 상업 은행들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말 그대로 연준의 주주인 것입니다. 그들이 연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에는 이사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7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통제에 외관을 주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민간 소유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돈을 만들고 은행들과 교류하며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민간 은행들이 소유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에 속한 모든 상업은행들, 여기에는 모든 대형 은행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은 연육 퍼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장되며 위험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회원은행들은 연준 주식에 대해 6%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어떤 수익이 재무부로 가기 전에 법적으로 민간은행에 매년 6%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민간은행이 소유하고 그 은행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무제한의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리기관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은행 카르텔이 돈을 창조할 권한을 가지고 정부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왜 민간은행들에게 돈을 창조할 권한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1913년에 JP 모건,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끄는 미국 최대 은행들이 의회를 로비하여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경제를 안정시키고 뱅크런,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막는 방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1907년의 공황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통제하고 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1913년 이전에는 정부가 돈을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13년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은행 카르텔인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은 돈을 창조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민간은행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권력 이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까요? 여기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므로 저를 믿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단계별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미국 정부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 5조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세입은 겨우 3조 달러입니다. 그들은 2조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2조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일종의 차용증입니다. 정부가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판매합니다. 누가 이 국채들을 살까요? 외국 정부, 연기금, 뮤추얼 펀드, 은행,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연방준비제도는 그 국채들 중 5천억 달러 어치를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술 같은 속임수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국채들을 매입할 5천억 달러를 어디서 얻을까요?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어딘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금이나 예금 혹은 수익에서 말이죠.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우에서 돈을 창조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엽니다. 재무부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5천억 달러를 입력하고 그 돈은 나타납니다. 그게 다입니다. 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금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단지 1초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5천억 달러를 재무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돈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연방준비제도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주 명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가장 강력한 곳으로 모든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회원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JP 모건 체이스,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몇몇 다른 주요 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소유주이며 소유주로서 그들은 권력을 가집니다.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6명의 이사는 회원은행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나머지 3명은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민간은행들은 그들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의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이 이사들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선출하며 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따라서 민간은행들은 그들이 선출한 이사들을 통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정부 감독이라는 외양만 유지한 채 은행에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설계된 순환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소유 구조는 의도적으로 불투명합니다. 그들은 주주 명부와 각 은행이 소유한 주식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모와 이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통해 가장 큰 은행들이 최대 주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에 따라 회원은행들에게 그들의 주식에 대해 연간 6%의 배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5년에 6% 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중 더 낮은 쪽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보장된 수익이며 무위험으로 재무부로 돈이 가기 전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 연방준비제도는 약 580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들은 회원은행들에게 약 2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560억 달러를 재무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580억 달러의 이익은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이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한 돈으로 매입한 국채 말입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창조하고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그 국채에서 이자를 징수하고 자신들과 회원은행들에게 먼저 돈을 지불한 다음 남은 금액을 재무부로 보냅니다. 이것은 정교한 사기극입니다. 그들은 만드는데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돈을 창조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부, 즉 납세자들이 그들에게 영원히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돈이 창조되어 이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여 납세자로부터 은행으로 부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정확히 살펴봅시다. 연방준비제도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5천억 달러를 창조합니다. 그들에게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5천억 달러를 사용하여 재무부 국채를 매입합니다. 정부는 5천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돈은 경제에 유통됩니다.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기업들은 계약을 얻습니다. 경제는 기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 5천억 달러와 이자를 빚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의 이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연간 150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이 이자를 지불할 150억 달러를 어디서 얻을까요? 세금 수입, 소득세, 급여세, 법인세에서 나옵니다.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연방 세금 수입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돈은 사회 기반 시설, 의료,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돈입니다. 대신 이자 지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자 지불의 상당 부분은 연방준비제도로 흘러갑니다. 2023년에 연방준비제도는 대차대조표에 약 5조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이자율이 2에서 3% 정도라고 할 때 이는 연간 1,000억에서 1,500억 달러의 이자 수입을 의미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한 돈으로 매입한 국채에서 정부로부터 연간 1,000억에서 1,500억 달러의 이자를 징수합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첫째, 운영비. 직원급여, 건물 유지비, 기타 운영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는 연간 약 50억 달러입니다. 둘째, 회원은행들에게 6%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연간 약 20억 달러입니다. 셋째, 일부를 인겨 자본으로 보유합니다. 넷째, 나머지를 재무부로 보냅니다. 2023년에 그들은 약 560억 달러를 재무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연방준비제도는 1,500억 달러의 이자를 징수했습니다. 그들은 비용과 자본으로 약 50억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20억 달러를 회원은행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60억 달러를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이는 총 630억 달러인데 이는 이 간략화된 계산에서는 약 870억 달러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한 돈에 대해 엄청난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자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돈을 벌고 정부는 그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 세금은 재무부로 갑니다. 재무부는 그 돈을 사용하여 연방준비제도에 이자를 지불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를 소유한 회원은행들은 그들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돈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정부를 거쳐 연방준비제도로 궁극적으로는 민간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은행은 이득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은 연방준비제도가 화폐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이 방식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은행 시스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당신을 경악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절대 상환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이 지출해서도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영구적인 부채를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계산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단일 달러는 연방준비제도가 부채, 주로 정부 부채를 매입함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매입하면 달러를 창조합니다. 그 달러는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창조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달러가 누군가가 연방준비제도에 빚진 부채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유통되는 모든 달러를 합치면 그 숫자는 연방준비제도에 빚진 총 부채와 같아집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 부채 전체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부는 세금이나 다른 수입원을 통해 달러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 달러를 가져다가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에 돌려줄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달러를 받고 채권을 취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받고 부채 상환을 하면 그 달러는 소멸됩니다. 통화량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채권을 매입했을 때 달러가 창조되었습니다. 채권을 상환하는 것은 그 거래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달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국가부채 전체를 상환한다면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에 반환되어 소멸될 것입니다. 통화량은 연기될 것입니다. 경제에 돈이 전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달러도 상품을 구매할 달러도 은행 계좌에 있는 달러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는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기 전인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1913년 이래로 국가 부채가 매년 증가해온 이유입니다. 경제 붕괴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통화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부채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화폐가 유통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더 많은 화폐를 창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더 많이 빌리는 것이고 이는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를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는 대출이 이루어질 때 창조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5천억 달러를 창조하여 정부에 대출합니다. 정부는 5천억 달러에 3%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연간 1,500억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5천억 달러만 창조되었습니다. 이자 1,500억 달러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1,500억 달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달러에서 와야 합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그 달러를 창조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정부가 더 많이 빌려야 하고 이는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키며 더 많은 차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덫입니다. 돈이 창조될 때마다 돈보다 더 많은 부채가 창조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원금 5천억 달러를 창조했지만 정부가 이자를 포함하여 5,15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면 1,500억 달러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 부족분은 더 많은 부채를 창조함으로써만 채워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더 큰 부족분을 만듭니다. 이자가 원금과 함께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는 통화량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의 5조 달러의 세금을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이고 연간 2조 달러씩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구적인 이자 지불을 발생시키는 상환 불가능한 부채를 창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불되는 모든 달러의 이자는 납세자로부터 연방준비제도와 그것을 소유한 은행으로의 부의 이전입니다. 소수의 대통령들이 이 사기를 이해하고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1835년 앤드루 잭슨은 국가 부채 전체를 상환했습니다. 그렇게 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미국 제2은행의 인가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독사의 소굴이자 부패의 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재인가를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부채 기반 화폐를 창조하는 중앙은행이 없었으므로 잭슨은 토지 판매 및 관세 수입을 사용하여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미국은 국가 부채가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37년의 공황이었습니다. 거대한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부채가 창조되지 않자 통화량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붕괴된 것입니다. 잭슨의 실험은 부채 기반 통화 시스템에서는 화폐를 없애지 않고서는 부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는 행정명령 1110호를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를 우회하여 은으로 뒷받침되는 은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케네디는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직접 화폐를 창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이 인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연방준비은행 지폐 대신 미국 채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아닌 정부에 의해 창조된 무부채 화폐였습니다. 5개월 후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미국 채권의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쇄되었던 40억 달러는 조용히 유통해서 회수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방준비은행 지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권력에 심각하게 도전했던 모든 대통령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동안 그린백을 발행했습니다. 정부가 인쇄한 무부채 화폐였습니다.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화폐의 사적 통제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를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암살당했습니다. 이것들은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도전했던 대통령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연방준비제도의 권력은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무우에서 돈을 찍어낸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무에게도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대출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채권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달러의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연준은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를 만들어냅니다. 국채를 매입할 때 그들은 그 대금을 지불할 달러를 새로 찍어냅니다. 정부는 그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원금의 이자를 더해 빚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사슬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민간은행들이 소유한 연방준비제도는 무에서 돈을 만들어내어 정부에 빌려줍니다. 정부는 연준에 빚을 지고 정부는 세금 수입에서 이자를 지불합니다. 당신이 낸 세금은 무에서 창조된 돈에 대한 이자를 민간은행 카르텔에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지만 모두가 연방준비제도에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 지갑 속의 모든 달러는 연방준비제도 지폐이자 채무 증서입니다.
당신은 정부가 민간 은행들의 빚진 채무의 증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코 완전히 갚아질 수 없습니다. 만약 갚아진다면 세상에 돈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를 요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납세자들로부터 은행들로 부를 이전시키는 영구적인 이자 지불을 발생시킵니다. 1913년부터 이 시스템은 작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은행 시스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은행 카르텔인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만들어내고 정부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영원히 부과합니다.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결코 갚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직 증가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당신의 세금이 그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그 이자는 연방준비제도와 이를 소유한 민간은행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연준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이 사기극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돈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금을 통해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은 역사상 가장 큰 강탈극이었습니다. 그 법은 화폐 발행권을 정부로부터 민간 은행들로 이전시켰고 이 은행들에게 그로부터 영원히 이득을 취할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글이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했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누가 진정으로 미국을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의회도 아닙니다. 바로 은행들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소유한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이자를 거두어 들이며 당신이 그 빚을 갚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연준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2008년에 경제를 파탄냈던 바로 그 은행들입니다. 수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고 돈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은행들입니다. 국가 부채의 모든 달러에서 이득을 취하는 바로 그 은행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당신으로부터 그들에게로 부를 영원히 이전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